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된다. 얘가 뭐에서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선생님 뭐 찾으라고 했어? 분명히 경계값은 찾으라고 했어. g-4는 4, 46, 마이너스 64 플러스 48 더하기 1. 그럼 얘는 얼마니? 17인가? 마이너스 15인가? 그렇지. 그 다음에 g의 0값 1이죠. 그 다음에 뭐 찾으라고 했어? 극대역소 찾으라고 했지. 자, 도함수 찾아주면 g't 값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0인 점에서 극대극소를 가져. 3에 t 플러스 4, 2, t 마이너스 2.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t가 마이너스 2인 점과 2인 점에서 0. 그치 현승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에서 뭐를 갖고 극대를 갖고 2에서 뭐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근데 우리는 어느 범위야?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니까 2는 그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우리 무슨 값만 찾으면 돼? g의 마이너스 2값.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17. 그럼 지금 찾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지. 그래서 두 개 합하면 2가 된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찾아서 쓸지 안 쓸지 활용하듯이 3차 이상의 함수에서는 극대극소를 찾아서 사용할지 안 할지, 언제 사용하고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면 사용하는 거고 안 들어가면 사용 안 하는 거고. 근데 들어갔는데도 경계값이 더 크거나 작으면 경계값이 최대 최소로 갖는 거야. 반드시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로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찾아봐야 돼. 당연히 미분 문제니까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로 갖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515번. 저 되겠지? (515번) 문제를 보면은 좌표평면 위에 a가 있대. 0부터 2 사이일 때 t가 0부터 2 사이일 때 원점5와 직선 y는 이 위에 점 p 있는 선분 5p의 수직 이등분선이 y. 안 해. 최대값이 a분의 b루트 3이래. 그럼 최대값도 더럽게 나온다면서. 라이트쌤 왜 이래? 그래프 이용해서 해보자. 이따가 라이트쌤이 나를 시도하나 봐. y좌표가 1에 이 위에 있는 점 여기에 a가 있고 0부터 2 사이 이 사이에 t가 있을 때 원점 5와 얘가 5래. y는 2. 얘가 y는 2라는 직선이지. 위에 점 p가 있대. 이 사이니까 여기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대. p는 p, 2라는 점이래. OP 수직이등분선. OP를 이렇게 연결해. 그럼 얘 뭐? 수직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y축과의 교점을 얘를 B라고 하지. 그 다음에 뭐? A, B, P. 요거래. 요 삼각형의 넓이를 FT라고 한다. 이거의 최대값.
그래도 그림은 차분하게 잘 그려줬지. 자, 그럼 우리는 구하는 대로 구하자. 우선 뭐가 필요해? OP의 기울기가 필요하지. 왜?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선생님이 이 점을 M이라는 점이라고 해볼게. M은 OP의 중점이 돼야 되니까 점 M의 좌표는 중점 구하는 식에 의해서 0 플러스 t, 2분의 0 플러스 2가 돼서 M이라는 점은 2분의 t, 1이라는 점이 된다. 그 다음에 OP의 기울기는 t분의 2가 되는 거고 MB의 기울기를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m 곱하기 t분의 2는 마이너스 1 돼야 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t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t,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t인 다음 직선을 L이라고 해보자. 그럼 L이라는 직선은 y 좌표에 마이너스 2분의 t에 x x 좌표를 해주면 되지. 근데 얘에다가 이거에 뭐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지. 그럼 b는 y좌표가 뭐 되는 거야? x좌표가 0 되는 거지. 즉 y-1은 4분의 t제곱 되는 거고 점 b의 좌표는 0, 넘어가면은 4분의 t 플러스 t제곱 얘가 되겠지. 그럼 이제 다 구했네. ft는 얘를 밑변이라고 하자. 그럼 밑변은 뭐가 되는 거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얘가 높인 거잖아. 그럼 어디? 전체 2에서 얘 빼주면 되지. 즉 얘는 2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2를 해주면 된다. (2분의 t에)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t가 된다. 자, 어차피 얘 최대값 구하는데 경계에 등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경계값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얘 극대급수 찾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뭐 찾으라는 얘기야? 극대값 찾으라는 거지. 경계 등호가 있으면 경계값도 구해야 되지만 등호 없으면 경계값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얘 미분해줘야 되니까 f't는 마이너스 8분의 3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얘가 0.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묶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4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에 t 플러스 루트 3분의 2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고 얘가 루트 3분의 2가 돼. 음수 양수 음수니까 뭐? 루트 3분의 2에서 극대를 갖는 거지. 그러므로 f의 루트 3분의 2값은 넣어줘.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얘 세제곱하면 3 루트 3분의 8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3 루트 3분의 2 되겠죠. 그러므로 9분의 2 루트 3 그래서 9 더하기 2인 11이다.
이왕이면 값 좀 깔끔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줄여주시면 돼요. 응? 좀만 줄여주시면 줄여달라고? 돼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더함세 활용 3 할 거예요. 해보자. 자, 도함수의 활용 3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3차 함수와 부등식 파트를 얘기를 할 거고 3차 함수가 대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변화율과 속도와 가속. 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종류를 실근을 갖나 안 갖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뭐를 이용하면 돼?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죠.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두 개인데 같은 근인 거지.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 근데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돼? 주어진 함수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우리는 중근을 가져. 알겠지?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3차 함수가 주어져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판단을 하래.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없잖아. 그치? 근을 찾는 방법인데 근의 공식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근의 공식이 없는데 어떻게 판별식이라는 건 또 따로 있나요? 아니, 판별식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아.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극대 극소를 이용을 한다.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는 3차 함수 fx 자, ax의 제곱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주어졌을 때 얘가 0이라고 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y는이라고 하면 함수가 되는 거고 부등호를 넣으면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뭐와 같은 의미다?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뭐와 같은 의미? x 절편과 같은 의미야. 방정식의 해를 함수에서는 x 절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방정식 함수라는 건 반드시 무슨 범위예요? 실수 범위에서만 연산을 해야 돼. 좌표 평면은 뭐니까? 실수로 이루어진 수직선들로 만들어진 평면이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x절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x절편이 한 개다. 그럼 우리는 그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다? 한 개다. x절편이 100개다. 그럼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100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차수와 해의 개수는 어때요? 같아. 근데 그 해가 실근이냐 중복되는 근이냐 허근이냐의 차이인 것 뿐이야.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중복되는 근은 어떻게 체크를 하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제곱식을 생각하면 돼. 얘가 몇 제곱, 인수가 몇 제곱이냐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그냥 양수인 걸로 확인을 할게. y는 fx라는 3차 함수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에 나타내면 얘가 되는 거고, 그치? 현승아, 개념 설명하고 있어.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는 확인해 보자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얘에서 그릴 수 있는 x축의 종류는 총 몇 종류가 있다? 5종류가 있다. 첫 번째, 요렇게 아래에서 만나는 경우 x축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떻게? 요런 종류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고,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네 번째, 다음과 같이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다섯 번째, 맨 위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일 때 어떻게 되냐는 거지. 자, 첫 번째일 때 보자. 첫 번째일 때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한 개야. 그럼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아, 실근 한 개가 존재하고 허근 두 개가 존재한다. 근데 5번을 봐도 무슨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 얘도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한 개. 얘도 실근 한 개와 허근 두 개를 갖는 경우. 4번을 보면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잘 봐. 얘는 그냥 통과하는 거고 얘는 뭐야? 꺾였지? 꺾인 점에서 만나잖아. 이 꺾인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무슨 근을 갖는다고 해? 중근을 갖는다고 해. 꺾인 점에는. 얘는 실근이 종류로는 몇 개야? 두 개야. 자, 선생님이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실근은 두 개를 갖는데 알파는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꺾인 점에서 0이 되는 값은 무슨 근이라는 거야? 중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3개지. 그럼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3개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존재해. 그 다음에 얘도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이 무슨 점이야? 꺾인 점이지. 그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실근은 몇 개? 2개. 종류로 따지면 2개, 개수로 따지면 3개. 베타가 뭐인 거고? 중근인 거고. 이해됐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 해구하라면 반드시 정수의 근을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를 생각했다. 이건 알겠지? 자, 3차 함수는 무조건 반드시 실근 하나를 갖고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봤더니 허근이 홀수인 건 있어 없어? 허근 2개거나 없거나 이거지. 지금 허근은 짝수개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따져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는 자, 이 점에서 뭐를 가져? 극소를 갖죠. 요 점이 극소가 돼. 왜?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점이잖아. 극소니까 선생님이 소라고 쓸게. 알겠지? 얘는 이 점은 무슨 점? 변곡점이죠. 이 점이 뭐가 돼? 잠깐, 얘가 도함수가 아니잖아. 쏘리 도함수가 아닌데. 그만 좀. 자, 얘를 봤더니 얘가 무슨 값이야? 극대값이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y는 fx가 되지.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해? 극소값이다라고 해. 그럼 여기서 보자. 5번을 봤더니 극대값과 극소값이 다 어디에 있어?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럼 극소값은 무슨 값? 음수값이지. 함수값. 극대값은 무슨 값? 음수값. 극소값도 무슨 값? 음수값. 즉 5번은 극대값도 음수고 극소값도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얘는 극대값이 뭐야? 2번은 극대값이 0 되는 거고 얘가 극소값이잖아. 극소값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거야. 3번을 봤더니 극대값은 x축 위에 있고 극소값은 x축 아래에 있잖아. 3번은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얘는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은 0이야. 양수야.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얼마다? 0이 된다. 1번을 봤더니 극대 극소가 다 뭐가 돼? 극대값도 양수고 극소값도 뭐다? 양수가 된다. 알겠어?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과 5번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로 같은 케이스지. 이제 근의 종류로 불려. 얘네 두 개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얘네 둘에는 실근은 두 개인데 하나가 중근되는 거.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중요한 거야. 1번과 5번을 묶었더니 1번과 5번은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 케이스를 봤더니 극대극소가 둘 다 음수거나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야.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면 돼?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다라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다.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가는 경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 2번과 4번을 묶자. 2번과 4번은 실근이 두 개인데 중근을 포함하는 경우지. 실근은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가 뭐인 경우? 중근인 경우. 그래서 총 실근의 개수는 3개인데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 그래서 근의 종류로는 두 종류만 있다라고. 근데 봤더니 2번과 4번을 봤더니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 되면 돼? 0 되는 경우지. 3차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 되면 한근은 뭐 된다? 중근이 된다. 그 다음에 3번만 따로 빼자. 3번이 뭐야? 실근,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잖아. 둘이 곱해서 양수인 경우, 둘이 곱해서 0 되는 경우 3번은 극대값과 극소값 뭐보다? 0보다 작은 경우.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으로 했었잖아. 그거랑 생각을 해봐. 조금 틀리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인데 극대극소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세 식. 근데 얘는 같잖아. 판별식이 0일 때 우리 중근이었잖아.
3참수도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 되면 중근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됩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배우면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 선생님, 우리 3참수 그래프는 일반형 말고 변형도 있잖아요. 근데 변형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 실근 하나에 허분 두 개. 3차함수의 그래프의 변형은 얘 아니면 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어디에다 x축을 그으던 몇 개밖에 안 맞나?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일반적인 3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변형 3차함수의 그래프는 실근은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뭐? 허분.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무엇이야?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3차함수의 실근, 근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차함수도 우리는 기본형에서 극대극소가 가지고 뭐 그래프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실근의 개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아,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뭐와 같다? x절편과 같다. 그럼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면 실근의 종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4차 함수도 그려졌어, 다음과 같이. 근데 x축을 난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얘는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x축과 몇 점에서 만났다? 4점에서 만났으니까 4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4차 함수 이렇게 그려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우리 뭐야? 하나, 둘, 3개인데 꺾인 점에서 만났지. 그럼 얘는 무슨 근이라고 했어? 중근.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근이 3개인데 하나는 뭐다? 중복되는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도 그려질 수가 있어? 3차원에서 x축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잖아. 얼굴 삐뚤어졌지만. 그럼 얘는 꺾인 점 2개를 만났지. 그럼 종류는 2개인데 실질적으로 얘도 중근, 얘도 중근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실근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극대극소값, 극대값과 극소값을 판단하면은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가 왜 필요한지도 한 가지 더 보는 거지. 방정식 실근 개수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는 건 얘가 되는 거고, 부등식의 활용은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특별한 거 없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속도와 가속도 변화량이 되는데 쉬었다 하자. 자, 마지막 개념이야. 끝나. 자, 여러분들 속도, 가속도,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 변화량 구하는 거. 자, 위치라는 건 시간에 따른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흘러갈 때 어떤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보다 시간에 따른 위치다. 내가 맨 처음에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위치가 여기로 되는 거지. 즉 y는 ft라는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주어진다. y값은 무엇을 나타낸다? 위치를 나타낸다. t값은 무엇을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주어졌다면 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미분하면 무엇이 된다? 속도의 식이 나온다.
속도에 따른 변화량이 나옵니다. 즉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얘를 속도를 미분하면 무엇이 된다? 가속도를 나타내는 변화량이 된다. 즉 F'T가 VT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뭐가 나타나지? 가속도가 A라고요? 아닌데 V에 미분을 한 걸 그냥 AT라고 하는데 가속도가 나온다. 즉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해요? 속도와 가속도는 차이는 알지? 자, 우리는 여러분들 기하를 배우는 아이가 있을 거고 기하를 안 배우는 아이가 있을 건데 기하에는 위치에 대한 공간 벡터라는 게 벡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값에는 스칼라 값과 벡터 값이 나누어져. 그것이 뭔 소리냐? 스칼라 값은 절대값이야. 즉 크기만을 존재하는 거고 벡터 값은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세 칸, 뒤로 세 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 값이라고 하면 뒤로 가는 걸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앞뒤 방향이 주어져 있는 걸 벡터 값이라고 하고 내가 앞으로 세 칸을 갔어. 그럼 처음 위치에서 세 칸 움직인 거지. 뒤로 세 칸 갔어. 그래도 처음 위치에서 몇 칸 온 거야? 세 칸 온 거지. 이 세 칸을 의미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칼라 값이라고 한다. 즉 절대값은 스칼라 값, 그냥 값은 벡터 값. 이거를 얘기하면 되는데 속도는 무엇을 의미한다? 벡터 값을 의미해요. 속력은 무엇을 의미한다? 절대값 속도를 의미한다. 속력은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 용어의 차이?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아야 돼. 속력은 속도의 무슨 값이다? 절대값이야. 속력 구하라는데 속도 구하시면 안 돼요. 실생활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보자. 선생님이 막 앞으로 가. 그럼 위치가 변하겠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력이 있겠지. 앞으로 간다는. 내가 멈췄어. 그럼 속력은 뭐 될까? 0이 되겠지. 멈췄으니까. 그렇지. 뒤로 가. 그러면 처음 앞으로 갈 때를 속도 A라고 했다면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멈췄어. 뭐가 돼? 속도는 0이 되겠지.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인 점이 있어요? 속도가 0인 점이 존재해. 즉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속도의 그래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속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가속도의 개념을 알아야 돼. 가속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속도의 변화량을 알아야 되는 거고 속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위치의 변화량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 무엇이다? 속도고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순간 변화량.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가는 거야. 자, 하나의 그래프. 물리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건데 얘는 y값, 위치에 관한 거야. 얘는 시간인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위치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렸어. 알파값, 베타값, 감마값,
델타 값 오메가 값이다라고 적었다. 즉 0 알파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시간이 흘렀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방향이 몇 번 바뀌었을까? 0부터 오메가까지 방향은 몇 번 바뀌었을까?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돼. 방향이 바뀐 점은 몇 번일까? 너무 어렵나? 얘는 방향이 몇 번 바뀌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방향이 몇 번 바뀌었다? 얘는 방향이 몇 번 바뀌었다? 2번 바뀌었다. 어디에서 바뀌었어? 알파. 2번 바뀌었다며. 그럼 2개를 얘기해야지. 알파니까. 방향이 바뀐 건 알파 값하고 감마 값이지. 앞으로 쭉 가다가 내가 위치가 0이야. 0에서 여기까지 간 거야 앞으로. 그럼 되돌아가는 거잖아. 여기에서 뭐야? 베타 값에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지. 근데 얘도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 거야.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한 거지. 방향이 바뀌는 거야. 얘네 둘이 뭐가 된다? 방향이 바뀐 거다. 어떤 건지 알겠어? 제자리에 온 건 0과 베타와 델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얘에서는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고, 얘도 뭐가 되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 값. 이건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즉 뭐야? 미분계수가 양수면 속도는 양수, 음수면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건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해야 돼? 적분돼야 돼 이걸로. 그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왜 과학 시간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따른 VT 속도야. 얘는 방향이 몇 번 바뀌었을까? 0부터 델타까지 방향이 몇 번 바뀌었어? 똑같은 그래프잖아. 얘는 방향이 몇 번 바뀌었다? 얘는 위치니까 2번 바뀌었다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고, 여기 0인데 0을 지나서 계속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얘는 속도야. 방향이 몇 번 바뀌었다? 3번. 한 번 바뀌었지. 방향은 여기서 한 번 바뀌었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로 따지면 뭐 해야 돼? 앞으로 가다가 멈춰야 된다고 했잖아. 멈췄을 때 속도는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지. 뒤로 가는 것도 있잖아. 즉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속도가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바뀔 때 방향이 바뀐다.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점점점 속도가 10에서 20에서 30에서 40에서 50으로 속도가 느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60이라면 0부터 60까지 속도가 쭉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뭐 속도를 60에서 50, 40, 30으로 줄이는 거야.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내가 뒤로 가?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 가고 있잖아. 내가 60km 달리다가 50km로 줄였어. 그래도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얘는 속도가 준 거지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앞으로는 가고 있는 거고, 멈췄다가 음수라는 건 뭐야? 뒤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속도를 늘리다가